네, 2회 보겠습니다. 네. 이 2회 1번. 예, 요런 문제 때문에 이제 저랑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인사도 안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응? 응. 돌아가고. 답은 2번이죠? 예. 그거부터 먼저 볼게요. 근데 이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 내국세의 경우에 체납이 되었을 때 세관에서 다루지 않고 세무수상 쪽으로 인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원래 내국세는 당신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세무서 쪽으로 넘기는데 넘길 때 관세는 못 넘겨요. 그래서 우리 여기엔 나오진 않지만 우리 시행령에 가면 세관 쪽에서 세무서 쪽으로 체납된 내국세 등을 인계할 수 있는 요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런 게 있죠. 관세 체납은 없고 내국세만 체납되었을 것. 기억나요? 그래서 여기는 절대로 관세기가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여기 그 동그라미 2번에 아주 살짝 틀린 것 같지만 엄청 틀린 거예요. 사실상은 내용상으로는 2항의 첫 줄의 끝에 관세 및 내국세 등 이러면 안 돼요. 관세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여기에만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시행령상의 요건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인계는 내국세만 하는 거예요. 1번에 담보 관련 따라간다는 것이고, 3번에 체납정립위원회, 4번에 9개 법 확인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깎이표에 되어 있는 것 중에서 특별히 거기 지방세법, 그 이름 잘 아셔야 되고, 국세윤법, 국세징수법이 더 추가되었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7개 법에서 지방소비세와 관련된 부분 지방세법이라는 거, 그거 좀 더 신경 쓰시면 되겠고. 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신고서류 중 보관기한이 다른 하나는 아주 쉬운 문제죠? 근데 이게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빈출문제. 제가 보기엔 2년에 한 번은 나와. 그 정도로 나오는 거. 응? 예. 그냥 주는 문제죠. 예. 이걸 틀리면 더 큰일이에요. 그죠? 예. 예. 답은 당연히 1번이죠. 수출과 반송은 3년. 나머지는 다 2년이죠. 예. 3번에 옳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 너무 또 숫자만 집중하다 보면 양 옆에 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보시면 1번에 부정한 방법 10년. 맞긴 한데 부정한 방법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포탈했다. 즉 관세 포탈, 부정감면, 부정환급 등 뭔가 납세자가 잘못을 했다면 상대적으로 세관장의 권리를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연장시켜 준단 말이에요. 5년에서 10년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지 징수나 소멸시효나 이런 개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기 지금 징수란 말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아도 소멸시효 하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구분하셔야 돼. 예, 소멸시효는 관세인권 소멸시효와 환급처분권 소멸시효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관세포탈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아니에요. 맨 끝에 10년이 지나면 부가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10년이 지나면 부가권을 행사할 수 없다. 10년이 지나면 부가할 수 없다. 어떤 형태로든 부가라는 말이 들어가야지 맞는 거예요. 그렇죠? 관세부가의 제척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은 부가권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틀렸어. 문장 전체가 틀렸어요. 그렇죠? 이건 다 부가로 싹 바꿔야 돼. 그 다음에 이번에 잠정가격 신고물품에 대해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묶을게요. 와, 이것도 뭐 아니하는 경우냐. 일단 이 문제보다도 먼저 괄호 안에 지금 묶어본 걸 갖다가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잠정가격 신고물품에 대해서 제대로 확정가격을 신고했다면, 잘 보세요. 잠정가격 신고하고 나서 확정가격을 신고했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확정가격 신고에 따라서 이전에 너무 가격을 낮게 신고했으면 잠정가격이 낮았으면 더 내야 되고 이전에 너무 많이 했으면 환급을 받아야 되고 추징도 하고 환급도 합니까? 하지요. 다만 이제 그때 가산세가 없고 환급가산금이 없다는 거지 추징과 환급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다시 잠정가격 신고를 했어. 나중에 확정가격 신고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더 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확정가격 신고를 했다면, 잘 들어보세요. 확정가격 신고를 했다면 돈 낼 의무가 새로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확정가격 신고하지 않으면 아직까지 뭐 그냥 계속 있으면 잠정가격 신고한 상태에서 그냥 버티고 있으면 아직까지는
돈을 내야 될 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신고하고 보니까 이전에 잠정 가격이 너무 적었어. 그러면 이번에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죠.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가 새로 생긴다는 걸 세관의 입장에서는 부가권이 생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옆에 부가란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확정된 가격을 신고했으면 신고하면 부가권이 생겨.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관세부가 제척기한의 기산일은 다음날 붙이기 때문에 만약에 확정 가격을 기간 내 만약에 신고를 했다면 확정 가격 기간 내 신고했다면 이건 당연히 부가 사유가 생긴 거예요. 당연히 부가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관세부가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기간 내 신고했다면 이게 지금 부가 상황이 생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알았죠? 돈 낼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그럴 때 이제 기산일은 확정가격 신고하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확정가격 신고하고 그 다음날부터 부가권이 생긴다. 그 다음날부터 부가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산일은 확정가격 신고일의 다음날이에요. 어렵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거 못 본다고. 확정가격을 신고했다면 확정된 거예요.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확정됐으니까 그날부터 부가권 행사하면 되는데 우리 보통 아침에 한 사람 저녁에 한 사람 다 똑같이 해주려고 그냥 그 다음날로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더 붙이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확정가격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게 이 문제예요. 신고하지 않으면 확정가격 신고 기간 원래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날 있잖아요. 그거 만료되면 그때는 이제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료일의 다음날 요거 맞는 얘기입니다. 만료일의 동그라미 중요하다고. 신고를 하면 보세요. 잠정가격 신고했죠. 그리고 확정가격 신고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확정가격 신고 만료일인 거예요. 우리 보통 얼만큼 준다고? 2년 그쵸? 그리고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요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확정 가격을 신고했다면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부가권이 행사가 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이 만료일 그 다음 날부터 부가권이 행사되는 것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하면 만료일보다 더 앞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요. 그래서 신고일이 중요한 말이고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가 없으니 만료일이 중요한 것이고 꼭 외워야 된다. 이건 관세부가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3번에 환급 청구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에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 그것 자체가 바로 기산일인데 그 기산일에 무슨 다음 날이 못 들어 필요 있어요. 더더군다나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 기산일 안에 들어가도 다음 날이라는 말이 없어요. 다음 날이 지워져야 됩니다. 관세인권 소멸시효는 경정처분, 통고처분, 공소제기 이런 경남 공고와 교통 이걸로 중단되죠. 정지가 아니라 중단된다. 4번 문제 수입신고 가격 등의 공표 왜 거기에 따옴표까지 쳤냐면 이게 이제 우리 법의 표현이니까 그렇죠. 우리 뭐 실무상 표현으로는 원가 공개제도인데요. 수입물품 원가 공개제도 너무 폭리 취하면서 팔지 마라 이러면서 원가를 공개하는 것인데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1번에 관성장 동그라미 일단은 요게 관성급에서 한다는 거 중요해요. 관성장이 물품에 대한 그 원가 정보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요. 엑셀 파일처럼 만들어서. 자신의 홈페이지가 뭘까요? 관성장이 홈페이지니까 관성 홈페이지겠죠. 그 동그라미 4번에 수입신고 단계를 공표할 때에는 관성의 인터넷 홈페이지 말고는 없어요. 여긴 세관의 게시판이나 관부게재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띄워놓고 들어가는 사람마다 볼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게시판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 customs.go.kr 그런 뜻인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공표할 때 평균 신고액이나 반입수량에 관한 자료 집계 방법 등을 함께 공표해야 된다 그랬는데 거기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맨 끝에 있는 집계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원가를 지금 산출해냈는지 그것도 함께 공표해야 된다. 말하자면 원래 공표해야 되는 건 뭐야?
가격과 수량인 거예요. 평균 신고 가격과 반입 수량. 그 중간에 나오는 게 원래 공표 대상인데 그걸 공표할 때에는 그걸 어떻게 골라내고 숫자가 나왔는지 방법도 함께 공표해야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세 번째, 해당 소매품의 수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이때 공표할 수 있죠. 한 사람만이면 그 사람 가격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그때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틀리겠죠. 이제 답은 3번인데, 이 공표할 때, 모두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 있어요. 모두.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요. 난 이런 상황에서만 원가 공개할 수 있다. 일단은 수입자가 2인 이상일 때. 복수 수입자가 있을 때만 원가 공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세 통계 통합 품목 분류표상. 그거는 생략할게요. 품목 번호에 해당할 것. 말은 좀 썰렁하게 끝났는데 관세 통계 통합 품목 분류표상 품목 번호에 해당이 된다는 것은 HS 코드 기준으로 공표한다 그런 뜻이에요. 알았죠? 물품명으로 다 하면 같은 물품도 물품명이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공표하기는 좀 어렵고 코드가 같으면 같은 물품처럼 취급해서 평균 가격을 공표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이제 공표하는 그런 사유가 되는 거죠. 2인 이상. 2인 이상이란 말이 여기저기 좀 나오는데 2인 이상 또 어디 나오죠? 수입자 2인 이상 그러면 수입자 2인 이상 이러면 요거 이제 이 공표제도 가격과 수량 공표제도에 나오는 것이고 또 어디 나오더라? 이런 거 있죠? 2년 이상 경력 2인 이상 이거 어디 나와요? 퀴트! 이러면서 했던 거. 이게 무슨 경력이에요? 뭔가 컴퓨터 전문가 같아요. 그쵸? 컴퓨터 경력 2년 이상. 이런 사람이 전자문서 중개사업자 될 수 있죠? 전자문서 중개사업자에도 2인 이상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런 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앞에 어떤 말이 붙느냐에 따라서 질권자, 유치권자 2인 이상. 이제 2인 이상인데 앞에 어떤 말이 붙느냐에 따라서 질권자, 유치권자 2인 이상이면 돈 받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많죠. 그 돈이 뭔데요? 그걸 우리가 잔금이라고 하죠. 그쵸? 이거 매각에서, 그죠? 매각 잔금 교부할 때 질권자, 유치권자가 2인 이상이면 민법 등에 따라 배분한다. 그런 문장에서 나오죠? 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2인 이상이에요. 요 세 개밖에 없어.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방법이네요.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30조부터 32조까지 규정된 방법 과세가 결정할 수 없을 때 적용된다고 33조 시작이 이걸로 시작을 해요. 말하자면 1방법부터 3방법까지 안 되면 4방법이다. 그 얘기인 거죠. 맞는 얘기고. 그렇죠? 답은 이제 3번인데 3번이 뭐가 틀렸어요? 여기 이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된 사례가 없는 경우 끊으시면 원래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되어야 4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인데 국내 판매되는 사례 동일한 상태로 국내 판매되는 사례가 없다라는 것은 가공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가공된 부분만큼만 더 빼주면 되는 거죠. 더 빼주는 거지 그것만 빼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맨 끝에 판매되는 단위 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끊고 그게 이제 국내 판매 가격입니다. 국내 판매 가격에서 국내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묶어요. 그것만 뺀다고 됐기 때문에 좀 틀린 거예요. 알았죠? 뭘 더 빼야 돼요? 법정 공제 요소와 그죠? 법정 공제 요소와 국내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두 가지를 빼줘야 되죠. 그럼 이게 빠지면 틀리느냐? 틀리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이 초공제 방법 국내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를 공제하는 방식의 그런 사방법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거기 두 가지가 빠지는지 꼭 보세요. 네. 4번 읽어보시고 6번
수입물품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그랬어요. 수입물품 과세가격 조정의 동그라미. 조정은 누가 하는 건데요? 그거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에 따른 경정은 누가 하는 건데요? 그거는 세관장이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뭔 얘기냐? 국세청 쪽에서 세무서 쪽에서 연락이 온 거죠. 이전에 그 수입한 거에 물품 가격이 이상하다. 세관에서는 제대로 했다고 했는데 왜 세무서 쪽엔 얘기가 다르냐? 이럴 때 세관장한테 저쪽의 의견이 다르다고 경정하죠. 근데 세관장이 경정해줄 수도 있고 뭐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경정 통지를 받았는데 기분이 나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압세자가 여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으면 그때 이제 그 모든 건을 가지고 세관 나름대로 세무서 나름대로 지 얘기만 하는구나 라고 하면 양쪽의 짱인 장관 찾아간다. 그런 스토리인 거죠. 여기 보시면 첫 줄에 그 박스에 세관장의 통지의 이의가 있대요. 통지 동그라미. 이 통지가 뭔데요? 경정 통지 얘기하는 거예요. 세관장이 하는 건 조정이 아니라 경정이라니까. 세무서와 의견이 왜 다릅니까? 라는 질문 받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관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맞다. 라고 만약에 통지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청구인 납세자가 도대체 뭔 얘기냐? 양쪽이 다 지 얘기만 맞단다. 그러면 끝부분에 두 번째 줄에 국세의 정상 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이제 장관에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거예요. 통지를 받은 날, 그 괄호를 빼고 읽으셔도 말이 돼요. 그렇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세관장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날, 그날부터 30일 이내 장관 찾아가면 돼요. 근데 이제 이 괄호는 그것 이외에 그 통지를 받은 날, 그걸 갖다가 달리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세관장이 제 시간 내에 다 통지를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세관장은 납세자가 왜 국세청 쪽과 세무서 쪽과 말이 다릅니까? 라고 세관장한테 경정을 청구했을 때 세관장은 2개월 내에 경정해줘야 되죠. 맞습니까? 첫 줄에 세관장이 통지 그랬는데 통지에 동그라미 쳤죠? 통지 기간. 통지를 해야 되는 기간은 2개월입니다. 2개월. 일반적으로 경정해야 되는 것도 2개월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4번에 보시면 근데 만약에 2개월 내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통지를 받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지만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2개월 내 통지받지 못하면 그냥 2개월이 경과되면 받은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 그렇죠? 2개월은 세관장과 관련돼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7번 문제. 신고납부 부정실 가산세. 근데 거기 관습제 42조 그랬기 때문에 다른 가산세와는 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예. 신고납부 부정실 가산세는 언제 부과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둘 중에 하나 대답해야 되죠. 그렇죠? 수정신고할 때요. 또는 경정할 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수정신고 경정. 이것이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틀렸죠. 보정신청 수정신고가 아니라 보정신청은 안 들어요. 보정신청할 때는 아예 가산세 자체가 없죠. 수정신고와 경정이죠. 그렇죠? 경정. 1번은 뭐가 틀렸어요?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파기한 경우라는 건요. 요거는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하나죠.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파기한 경우, 요거는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의 사례 중에 하나인 거죠. 이 좋은 부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좋은 부자의 이 자가 바로 자료 파기입니다. 요런 애들은 이제 괘씸해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중부가 되죠. 40% 플러스 알파, 그죠? 40% 플러스 이자 이렇게 되죠. (3번) 아주 길지만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시면 이제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사유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 끝 이자가 계산이 되는 끝 기간도 이렇게 두 개로 표현된 거야. 수정신고를 했다면 수정신고일까지, 경정을 했다면 납세고질까지의 기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율이 좀 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래요. 그게 얼마예요? 그게 1일 10만 분의 13의 율 얘기하는 거예요. 10만 분의 13. 그죠? 1일 10만 분의 13의 율.
이걸 뭐 또 가가지고 서울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랬죠? 그건 이제 환급가산금이나 보정이자율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4번에 신고 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밑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두 가지가 면제가 되죠. 보정이자 면제되고 신고 납부 부성실 가산세 면제되죠. 다시 정당한 사유란 말이 우리 법에 두 번 나오는데 보정이자가 면제가 되고 모든 가산세가 아니라 신고 납부 부성실 가산세가 면제가 되죠. 면제가 되죠. 일부 경감이 아니라 아예 면제가 되죠. 일부 경감이 아닙니다. 면제예요. 여러분 신고 납부 부성실 가산세가 일부 경감되는 경우는 뭐 있어요? 신고 납부 부성실 가산세는 일부 경감이 있고 완전 면제가 있고 그래요. 일부 경감이 두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좀 명확하게 외워두시는 게 중요한데.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요 이제 대상자예요. 오히려 알았죠? 율자예요. 감면 이런 것들은 이제 사전세액 심사 대상인데 사전세액 심사 대상이면서 감면 대상 감면율. 이 감면 대상 감면율은 기획재정부령만 찾아보면 그대로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거 잘못 적용했다면 이거는 단순 실수 아니니 이래가지고 가산세를 일부 경감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경우죠. 특수 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대해서 세관과 이 수입자 간에 지금 의견 차이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외국인 투자 기업의 그 다국적 기업의 국내 회사와 세관과 지금 의견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1년 이내의 기간을 주어서 심사하죠. 그래서 요 특수관계자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대해서 사전 심사를 신청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1년 뭐 안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통지가 되겠죠. 결과 통지가 되겠죠. 요 기간 동안에는 잠정가격 신고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전에 수입된 거 있죠. 이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 이전에 수입된 것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 이후에 이 통지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때 수정신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2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심사가 다 끝나고 나서 2개월 안에 심사 기간 동안 말고 그 전에 거 심사 신청일 이전에 수입된 거 이거에 대해서 2개월 이내에 만약에 수정신고한다면 이때에는 가산세가 경감이 된다 이거예요. 요 그림 매우 중요한 거야. 꼭 기억하세요.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때에는 1년 이내 기간 동안 심사하지요. 그 기간 동안은 잠정가격 신고합니다. 여기 벌써 두 가지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전의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정신고하면 돼요. 그럼 그 이후에 수정신고할 수 있냐?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가산세가 경감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거 두 개가 아니라면 다 면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8번 보세건설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산업시설 동그라미 중요한 말이죠. 그죠? 일반적인 시설이 아니라 산업시설 건설만 도와줍니다. 외국물품 동그라미. 그래서 외국물품을 건설하면 보세건설, 외국물품을 전시하면 보세전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번에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면 사용전의 동그라미. 사용전에 해야 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뭔 두 개가 있느냐? 사용전에 보세 공장에서는 사용신고를 하고 보세 건설장에서는 수입신고합니다. 이 사용이라는 말은 아주 포괄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만약에 보세 공장이라면 그때는 이제 제조, 가공 이런 것들도 다 사용이에요. 이게 만약에 보세 공장이라면
그때는 그 이전에 사용신고하고 그 이후에 수입신고하죠. 보세공장은 이래요. 그렇지만 이 사용이 만약에 건설이라면 그 이전에 수입신고를 해요. 그래서 이게 수입신고의 위치가 다르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굳이 얘기할 때 사용 전 수입신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리가 있는 거죠. 여기는 이 이후에 수리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게 보세 건설장이에요. 그러니까 공장과 건설장은 많이 닮아 있는 듯 보여도 실제로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용 전에 수입신고하느냐, 사용 후에 수입신고하느냐. 오히려 보세공장에서는 사용 전에 하는 것은 사용신고라고 이렇게 따로 부르고 있는 거죠. 2번 틀렸어요. 그렇죠? 사용 전 해당 물품에 대하여 사용신고가 아니라 사용신고는 보세공장에서 쓰이는 표현이고 매우 고유한 표현이야. 이건 막 갖다 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수입신고를 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잘 안 보이죠?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우리 시험이 다 그래. 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은 그래서 자꾸 이렇게 또 연습을 하면 오히려 또 쉽게 또 접근이 될 수가 있다고. 그리고 3번 세관장은 맨 끝에 운영인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하여튼 뭐 보고를 한다고 하면 다 운영인이 세관장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건설공사 완료 보고도 운영인이 세관장한테 보고하는 것이고 그 이제 방향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보세에서 건설된 시설은 수리 전 가동 금지죠. 만약 가동하면 39조 부가고지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9번 통관의 요건 이렇게 4개밖에 없어요. 요걸로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중에서 통관의 요건이란 통관의 요건의 동그라미 그 말 자체가 이제 우리 법의 절의 제목이거든요. 1번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리물품 밑줄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건요 단순하게 세관장에 들어왔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요건 확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건 확인 각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 요건 수입 요건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지 그거 확인한다는 거예요. 어느 법에 의해서 어떤 요건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각 법에서 마련해 놓고 있는데 그럼 사람들마다 법을 다 찾아봐야 되느냐 그거를 이렇게 모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고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또 일부를 뽑아가지고 통관 단계에서 꼭 체크할 리스트를 만들어 놓는데 그걸 누가 정하느냐? 거기 대통령령으로 정한대요. 1번의 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한대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가보면 관세청장이 공고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라는 게 바로 관세청장이 공고한다. 달리 정리하면 이런 뜻이에요. 세관장 확인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요건 확인을 받아야 되는 세관장 확인 대상은 요거는 관세청 고시로 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알죠? 세관장 확인 대상은 관세청 고시이다. 요게 대통령령에 나오는 거라고. 세관장 확인 대상 여러분 나중에 일하실 때 다 이거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 세관장 확인 대상이니 아니니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응? 세관장 확인 대상이 아주 중요한 단어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특정한 용도에 사용해야 하는 등의 의무 좀 길지만 비추셔 볼까요?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등 의무를 맨 끝에 요구의 동그라미 이걸 세관장이 요구한대. 너 이거 꼭 어딘가에 써야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이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조건부 통관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의무를 면제받고 싶으면 법이 바뀌었다든가 조건을 구비했다든가 이래서 의무를 면제받고 싶으면 이때 이제 세관장 승인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관련되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2개가 있는데 너 꼭 이 용도에만 써야 된다는 등의 조건이 붙었을 때 의무행이 있었을 때 의무행 요구가 있었을 때 면제받으려면 세관장 승인 알아두셔야 되고 쓰세요. 예. 의무 면제 땡땡 세관장 승인 사항이라고. 의무 이행해야 되는데 면제받고 싶으면 승인 받아야 돼. 또 하나 만약에 의무를 불이행하면 의무 불이행 땡땡 보세구역 반입명령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무 불이행하면 이게 바로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 3가지 중에 하나예요.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 3가지 뭔데요? 원산지 표시 위반했다, 지식재산권 침해했다, 그리고 의무 이행 요구에 불응했다. 그게 바로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세 번째 관세보전 그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관세보전
길이 보전하세요. 그쵸? 관세 보전. 이것이 통관 표지 첨부의 이유입니다. 예전에 관세 보전이 답이 된 적도 있어. 통관 표지 스티커 왜 붙이니? 이러면서 물었다고. 관세 보전. 보전이라는 단어는 우리 관세법 이거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애국가에 나오고. 그죠? 4번에 못 들었죠? 다행이에요. 4번에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승인 표시 그 밖에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을 때,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조건 동그라미. 조건이 뭔 뜻이에요? 수출입 요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건이란 단어와 요건이란 단어는 이게 막 바뀌어서 쓸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함부로 구비하고 거짓으로 구비하면 그게 바로 부정수입죄, 부정수출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조건 구비하는 거. 조건 구비했다고 증명해야 되죠. 그래야지 외국에서 물품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언제 증명해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수입 신고할 때 증명하죠. 제가 식약청을 통과했습니다 라는 거 증명 언제 해야 되냐고. 일반적으로는 수입 신고할 때 하는데 보세공장 물품의 경우에는 사용 신고 시점에 해요. 조건 구비 증명은 일반적으로 수입 신고 시점에 하게 되지만 보세공장 물품은 사용 신고 시점에 한다고. 이 문제랑은 좀 거리가 있지만 같이 알아두시라고. 그런데 이제 이건 뭐냐,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의 동그라미. 증명을 누구한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당연히 통관해달라고 증명을 하는 것인데 거기 무슨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가서는 오히려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세관장한테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당연히 세관장에게 되겠죠. 세관장에게. 답이 그래서 4번이다. 10번도 11번도 다 옳은 거네요. 그렇죠? 여기 많은 문제의 답들이 숨겨져 있어요. 1번에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세관장의 승인입니다. 그렇죠? 승인을 받아서 취하할 수 있어요. 정당한 이유란 말도 외워두세요. 요거는 취하하고 싶은 처음의 마음은 납세자 쪽, 신고인 쪽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정당하구나 라고 해서 결정 내려주는 것, 취하를 결정하는 것은 그거는 세관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허가가 승인으로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 물품이 빠져나가면 반출한 후 취하 불가 이거죠. 이거는 수입신고와 반송신고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 출자는 빠져야 돼. 대표적인 오답이죠. 이 똑같은 거 동그라미 2번이 오답으로 되는 문제가 여태까지 누적적으로 한 10문제는 됐었어요. 그 정도로 많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렇죠? 물건 빠져나가면 신고 취하할 수 없다. 이거는 수입신고와 반송신고에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수출신고는 반출한 후에도 취하할 수 있다. 그럼 맞아요. 수출신고는 반출한 후에도 취하할 수 있어요. 3번에 수리한 후 취하를 승인한 때는 신고 수리 효력이 상실된다. 거기 제일 중요한 단어는 수리예요. 알았죠? 취하는 신고를 취하는 거지 수리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리가 굳이 없어지면 취수라는 표현 쓰거든요. 근데 신고되고 수리까지 된 거예요. 그거를 취할 수 있느냐?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고되고 수리까지 된 것이 취하가 되느냐? 이렇게 순서가 될 수가 있느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얘를 취하시키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얘가 얘를 없애요. 그래서 수리의 효력도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수리 효력이 상실된다. 왜요? 신고가 없어졌으니까 따라서 없어졌다 이런 뜻인 거예요. 다시 보세요. 거긴 지금 신고 수리 이게 다 나오는, 신고가 수리되고 나서 취하가 되면 신고가 없어지는 거니까 수리도 같이 없어진다 이런 뜻인 거죠. 답은 그래서 그거 맞는 얘기고 3번이고, 4번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부정한 법을 신고되었을다. 잘못해졌네. 그럼 세관장이 알아서 없애버리죠. 이거는 우리가 각하라고 하죠. 맨 끝에 취하가 아니라 4번은 각하입니다. 취하와 각하, 유치와 예치 이런 옆에 있는 단어들 한 단어씩을 잘 정밀하게 봐두셔야 돼요. 11번 어렵나요? 어? 어?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나 혼자 막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요. 나실 거예요. 알았죠? 나실 거예요. 11번. 그렇다고 너무 쉬운 문제 할 수 없잖아요. 10,000원짜리 그거. 계속 할 수 없잖아요. 응? 신고서류 보관기간.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그건 그냥 주는 거? 그거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나도 알아요. 그거 중간에 넣어야 된다는 거를 알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로 공부해야 될 건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10번은 절대로 똑같이 안 나요. 알았죠?
그리고 이제 1번, 2번, 4번 보여드리려고 내는 거고 11번도 1번, 3번, 4번 보여드리려고 내는 거예요. 알죠? 알아야 위로가 안 되는 거. 11번에 81조에 따른 간이세율 옳은 것은 무엇이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 우리 그 간이세율 적용 대상은 신고 대상을 제외한 우편물이기 때문에 거꾸로 쓴 거예요. 문장이 왜 조금 거꾸로 나오면 긴장하느냐? 나오지 않길 바라서 그래. 다 그렇게 바뀌어 나오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받아들이세요. 빨리빨리. 알았죠? 수입신고를 하는 우편물은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죠. 그리고 관세리 무세인 물품과 관세 감면되는 거. 무세의 동그라미, 감면의 동그라미. 따로따로 나올 때도 있어요. 무세는 뭔 뜻이에요? 세율이 0% 이런 뜻이죠. 감면은 뭐예요? 세율이 0%가 아닌데도 안 받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에는 간이세율 적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관세율이 0%라고 해서 내국세율이 0%가 되는 것도 아니고 관세가 감면된다고 해서 내국세까지 감면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관세와 내국세의 무세와 감면이 함께 가는 것이 아니어서 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통합한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는 간이세율 적용제도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적용할 수 없다. 그럼 맞아. 답은 2번이네요. 3번에 오락용 사행기구. 오락하면 계속 오락하고 싶다고 그랬죠? 그걸 중독이라고 그랬어요. 중독. 그죠? 오락하면 계속 오락한다. 55%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세, 부가세, 특별소비세 다 합쳐가지고 그렇게 통합세율이 높아진 거예요. 간이세율은 통합세율 개념입니다. 여러 세금이 부과되면 통합세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면제가 아니라 과세입니다. 과세.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이래야 되고. 4번. 선박이나 항공기를 수리하거나 개체한 거. 외국에 나가서 배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품 넣어 가져오면 왔을 때 너 새로운 부품 달고 왔지 하면서 그 부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격은 부품 가격뿐만이 아니라 부품을 거기에 붙일 때 공임이 지급이 되었다면 그것까지 다 합쳐서 5만 원짜리 부품을 붙였지만 30만 원을 주고 붙였다 그러면 30만 원. 그걸 우리가 수리 또는 개체를 위하여 지급하는 외화 가격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과세 가격이 되는 거예요. 다만 수리된 장소가 외국이죠. 맨 앞에가 국내에서가 아니라 외국에서 그렇게 돼야 돼요. 외국에서. 국내에서 한 게 뭔 이게 필요하겠어요. 국내에서 고친 게. 통관 자체의 의미도 없는 거죠. 하나하나 보시고 12번 수입 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이 아닌 거. 이 문제도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아까 패턴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 감면이 되는 거야. 그렇지만 그중에서 일부 경감이냐 면제냐 그걸 묻는다고 그랬어요. 면제의 동그라미. 이렇게 나왔을 때는 재빨리 면세이냐 아니냐 완전 면세냐 아니냐 그걸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면은 다 돼. 경감 또는 면제예요. 그중에서 면제만 골라야 된다. 1번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 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은 무슨 면세예요? 요거는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죠?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쵸? 요거는 정부용품 면세 아니에요. 정부의 계약 체결 뭐 이랬어도 이거는 외교관용 물품 면세가 총 6가지가 있는데 그 6가지 중에서 뒤에 2개는 대사공사 영사라는 말이 없어. 대사공사 영사라는 말이 없는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가 시험에 더 잘 나오겠죠? 이거 꼭 아셔야 돼. 이거랑 또 뭐 있죠? 뭐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파견된 고문관 기술단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어디로부터 파견됐다고?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파견된 고문관 기술단원. 그죠? 그런 사람들이 가져오는 것도 다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이고. 이번에 국가 지자체 등에서 가져오는 학술연구용품, 교육용품, 실험시술용품 요거는 학술연구용품 감면이죠. 학술연구용품 감면율이 몇 프로예요? 80%. 감면율 80%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은 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죠? 물론 거기에서 의료자 들어가는 것들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의료기관은 미안해요.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는 여전히 80%이고 그 이외의 나머지 의료기관은 오류기관 이렇게 외웠죠? 나머지는 50%이고 그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완전 면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답은 그래서 2번이고 이걸 갖다가 문제를 2번 읽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미리 패턴을 생각하시라고. 면제냐 아니냐를 묻는 문제가 이미 있다. 이게. 3번은 무슨 면세예요? 자선 구호 목적이니까 이거는 자선용품 면세겠죠. 종교용품, 종자장이죠. 종자장.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면세 중에 하나죠. 근데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면세인데 앞에 있는 종자에는 기증이 붙어야 되죠. 여기 붙어 있잖아. 그렇죠? 네, 기증이 있다.
4번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안전보장을 위해서 특별히 비상통신용 및 전파관리용 물품을 가져왔다면 이거는 면세가 된다. 국정원장은 가지고 들어오는 모든 물품이 면세가 되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그가 가져오는 비상통신용 및 전파관리용 물품만 면제가 된다. 두 가지 비교해서 보시는데 그 두 가지가 모두 정부용품 면세죠. 지금 각각의 면세에서 하나씩 뽑혀서 나온 거예요. 13번 관세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예. 제가 꼭 외웠으면 하는 것들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예. 1번에 종합보세 사업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일한다는 말도 하지 않고 종합보세 기능을 수행한 자, 일한 사람 혼나요. 물품 원가 또는 2천만 원 중 높은 금액의 벌금인데 물품 원가 또는 2천만 원 중에서 첫 번째 게 이거죠. 모든 벌금 모든 과태료에 첫 번째 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2번에 부정한 방법 별표 금액 중요한 말이죠. 부정한 방법. 뒤에 적합 목록이 나오지만 적합 목록을 작성할까 제출했는데 그걸 부정한 방법으로 고의로 나쁜 짓 했다면 그때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이것이 만약에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적재 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적재 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말하자면 그냥 단순히 사실과만 다르게 실수했다면 고의성은 없다면 그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금액이 확 떨어지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게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 목록을 작성할까 제출한 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요게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first예요. 이게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고 3번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거부란 말 있어요. 거부. 1,000만 원이면 거부예요. 그랬죠. 예. 또 맞는 얘기고. 4번에 자율심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요거 2천만 원입니다. 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요. 얘는 그 앞부분에 나오진 않는데 뒷부분에 티나게 나와. 몇 조 몇 항도 없고요. 그냥 기업 자율심사 결과 이렇게 티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시험 내기가 딱 좋게 생겨 있어서 눈에 걸려. 저만 걸리는 게 분명히 아닐 거예요. 알았죠? 출제자들도 똑같이 이렇게 될 겁니다. 아직 넘어가지 마시고 숙제 있어요. 숙제. 13번과 관련되어서 여러분 하셔야 될 거 있어요. (2천만 원짜리)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요거 다 정리하는 거. 알았죠? 2천만 원짜리 벌금.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이렇게 정리하세요. 10년짜리에 옆에 2천만 원 붙은 거, 2년짜리 옆에 2천만 원 붙은 거, 1년짜리 옆에 2천만 원 붙은 거, 그리고 그냥 2천만 원짜리. 요거 그렇게 해서 따로 정리하세요. 알았죠? 이렇게 하시면은 전적으로 정리가 좀 쉽게 좀 될 거예요. 징역과 같이 나오는 2천만 원과 그냥 2천만 원만 나오는 거. 숙제 검사 하느냐? 안 하겠죠. 그렇지만 꼭 해. 예. 합격자 발표하는 날에 검사가 되겠죠. 그렇죠? 14번 통고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문제 내기가 쉽지 않아요. 알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알겠나? 뭘 알긴. 그쵸? 통고 처분에 통고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시효가 이거는 정지죠. 관세직수권 소멸시효는 중단이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범죄의 정상이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죠. 그렇죠? 징역형에 처해질 때는 이건 통고 처분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부적당하구만 이래가지고 넘기는 거죠. 3번 이게 10일이었다가 15일로 바뀌었어요. 통고 처분 이행기간은 15일입니다. 근데 보시면 15일로 바꿔야 되는데 언제부터 15일이래요? 그날부터라는데 그날이라는 건 앞에 있는 통고서의 송달을 받았을 때니까 그죠?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날이다. 그죠?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네. 다만 주의하실 점은 15일이 지났어도 고발 전에 통고를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죠. 그 단서 붙어 있는 거 아셔야 돼. 무조건 15일 지나면 고발이 아니라 15일이 지났어도 고발 전에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아요. 뭐 하면? 고발 전에 이행하면. 잠깐만요. 이거죠. 그렇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미안해요. 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예납 가능하다. 미리 내놓는 걸 얘기해요. 그다음에 15번. 이제 15번은요. 월별 납부 동그라미, 월별 납부 플러스 숫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월별 납부는요. 분명히 숫자 문제 나와요.
딴 게 나올 게 없어. 그랬죠? 월별 납부는 다 숫자 문제로 나온다고. 월별 납부와 관련된 숫자들 다 정리해 본 거예요. 예. 숫자가 다 조금씩 있죠. 예. 1번에 보시면 월별 납부 참 그 인기 좋은 제도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쓰면 한 2년씩 쓰고 싶은데 예전에 처음에 1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업체들이 난리 펴가지고 유효기간이 2년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1번의 끝부분에 승인일부터 그 후 2년이 되는 2년, 1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네.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도 동그라미. 그러니까 실제로는 2년이 조금 더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 납부기 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내에 납부하지 않냐는 경우 월별 납부 승인 취소할 수 있다. 납부기 한이 경과한 날이라는 것은 이거는 말일이 이미 지났다는 것이고 그 다음 달 15일까지만 기다려줘요. 말일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달 15일까지 기다리도 안 되면 말하자면 체납 상태에서 보름이 간다는 거예요. 체납 상태에서 보름을 기다리다가 안 되면 포기하죠. 그게 바로 승인 취소예요. 10일이 아니라 15일입니다. 그 옆에 쓰세요. 월별 납부에 10일 없다. 월별 납부에는 10일이라는 단어 안 나와요. 나왔다 하면 다 15일이지 10일은 없어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 납부 기한도 15일짜리잖아요. 10일은 없어요. 월별 납부엔 10일이란 말은 안 나와. 동안에 3번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 그건 유효기간이 2년이라고 그랬습니다. 2년 플러스 마지막 날 그게 유효기간인데 한 달 전에 갱신해야 되죠. 2개월이 아니라. 근데 2개월 전에 해야 되는 것도 있죠. 2개월 전에는 오히려 납세자나 화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오히려 세관 쪽에서 문서나 휴대폰 문자 전송이나 팩스나 그죠? 이런 것들로 통보해줘야 되는 거. 야, 너 한 달 있으면 끝난다라고 해서 2개월 전에 해줘야 된다는 것은 그런 통보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거죠. 요거는 3번은 2개월이 아니라 1개월로 바뀌어야 됩니다. 숫자 다 바꿔서 외우세요. 16번. 요거는 이거 아까 했던 거다 이러면 안 돼요. 그쵸? 다른 거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다음에 무슨 말이 붙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규정이 있는 거예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500만 원 이상이 체납이 되면 신용정보회사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알리고 5억 원 이상이 체납이 되면 널리 알리고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통령령 정하는 금액 그거는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얘기고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데 이건 왜 하느냐? 지금 이 미꾸라지 같은 이놈이 여기저기 가가지고 지금 많이 물을 흘려놓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1번이죠. 그렇죠? 관세징수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는 거예요. 요렇게 이런 것들을 쪼각쪼각 내가지고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그렇죠? 네, 3번. 체납 처분이 유예되는 경우에는 체납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맞아요? 체납 처분이 유예되는데 뭐 얘는 지금 나중에 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유예 판정이 났는데 무슨 체납 자료를 제공을 해. 그 말 자체가 좀 이상하죠. 그렇죠? 일단은 3번은 체납 자료 제공하지 않는다 맞는데 체납 자료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이거 말고 하나가 또 있어요. 얘는 지금 힘든 상황이다 이거 알았죠? 다시 체납 자료를 지금 누가 누구에게 제공해요? 세관 쪽에서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자 들어가는 거 신용등급 매기는데 거기다 지금 이 블랙리스트 이놈을 지금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체납처분 유예되어 있을 때 얘는 지금 체납처분 해서는 안 되는 애일 때 또 하나 얘가 지금 상황이 딱할 때 상황이 딱하다는 게 천재지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딱 천재지변 사유가 아니라 천재지변 등의 사유인데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총 5가지가 있는데 그 5개가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3가지만 해당이 돼요. 3가지 써볼까요? 재산의 손실 있을 때 재산 손실 그리고 사업의 손실 있을 때 사업 손실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 사업 위기 4글자씩 외우세요. 사자성어처럼 알았죠? 재산 손실, 사업 손실, 사업 위기 그래서 그걸 3개로 다시 보시면 총 4가지가 되는 거야. 그렇죠? 체납자료 제공하지 않는 경우 4가지 뭐예요? 체납 처분 유예, 재산 손실, 사업 손실, 사업 위기 외워야 돼.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문장처럼 나오는 거예요. 외워야 된다. 그리고 4번에 제공한 체납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등으로 체납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거기 제일 중요한 말은 납부예요.
이놈 이상한 놈입니다 라고 하면서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그리고 체납액 등을 모두 신용정보회사에 넘겼는데 넘기자마자 바로 얘가 돈을 낸 거예요. 좀 전에 넘겼는데. 그럼 이제 전화해주는 거죠. 얘 조금 전에 냈으니까 걔는 좀 빼주세요 하는 거죠. 예. 그거는 사유 발생일부터 10일이 아니라 15일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들어간 것이고 단순하게 숫자 문제를 생각하지 마시고 꼭 외우세요. 그죠? 그거는 찾아보실 분들은 시행령에 있어요. 이거 숫자만 시행령 41조 6항에 있습니다. 한번 가서 그래도 눈으로 보고 오게 되면 좀 나을 거예요. 17번. 이런 문제를 틀리면 진짜 엄청 좌절해요. 그죠? 집에 가면서 친구랑 얘기도 안 해요. 이런 거 틀리면. 그죠? 근데 틀려요. 참 이런 게 더 어려워요. 아주 짧게 주어져 있을 때 있죠? 예. 양수가 제한되는 물품이 아닌 것은 줄 수 없다는 거죠. 예. 다른 사람들은 받을 수 없다는 거고. 일단 자동차가 들어가죠. 근데 자동차에 3륜 자동차, 2륜 자동차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 전자 오르간이 다 되죠. 예. 그리고 항공기는 안 되죠. 자동차와 선박만 되죠. 항공기는 안 돼. 그리고 엽총 되고.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이번에 파이프 오르간 맞아요? 된다니까. 오르간에 두 개 다 있어요. 전자 오르간도 있고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파이프 오르간은 우리 법에 2번 나오는데. 그죠? 일단 이게 종교용품이에요. 그죠? 파이프 오르간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이프 오르간은 무조건 이거는 종교의식에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종교용품 면세 무조건 된다에 나오죠. 그죠? 우리 종교용품 면세에서 음향기기, 악기 이런 거는 관세 면제 제외 대상입니다. 즉 과세 대상이에요. 아무리 종교용품으로 쓴다고 얘기를 해도 악기, 음향기기는 제외돼요. 그런데 파이프 오르간은 그건 무조건 면세가 될 수 있어요. 거기 2군데 나와요. 18번 즉시징수 사유죠. 즉시징수. 일단은 뭐 사유 보기 전부터 즉시징수, 분할납부 취소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분할납부의 취지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게 되면 즉시 분할납부를 취소하고 즉시 징수하면서 아주 짧은 납기 10일짜리 납기를 정해줬었는데 이제 관세법에 10일 납기 없음. 그죠? 없어졌어요. 계속 오답이 나올 텐데 어딘가에 나올 거예요. 관세든 아니든 모든 납기에 10일짜리 납기는 없다. 그랬죠? 그거 공식처럼 알아두셔야 돼. 관세법이 뭐 없다? 10일짜리 납기는 없다. 이제는 없어졌다. 어디에도 없다. 이것도 15일짜리 납기가 주어질 거예요. 답은 3번인데 여러분 이거 나머지 것들이 너무너무 이게 쉽기 때문에 이제 뒤쪽에 단서가 바뀌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서 3번의 뒷부분 꼭 아셔야 된다. 다만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입니다. 그렇죠? 관세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한다. 그 다음에 19번. 전 이 문제가 어려워요. 왜냐면 풀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어려워. 왜냐면 이게 암기식이 있으면 그래도 풀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렵다 이거. 조사 연기 신청 사유인데 조사 연기 신청 사유 옆에 뭐가 나오냐면 어떤 경우에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조사를 나중에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조사 연기 신청을 하는데 오히려 세관 쪽에서 아유 못해먹겠다 이래가 조사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고요. 조사 기간이 너무 짧았다 그러면서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할게요. 이 비슷한 곳에 3개가 있어요. 난 조사 도저히 못 받겠습니다 하면서 납세자 쪽에서 조사 연기 신청이 있고 세관 쪽에서 조사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고 조사를 오히려 더 한다고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그것과 같은 그런 사유들이 그 같은 페이지에 막 이렇게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데 여러분은 안 어려우신가 봐요. 네, 저 혼자 그런 것 같아요. 19번에 일단은 거기에 2번, 3번, 4번에 우리 알고 있는 단어들 있죠. 그렇죠? 질병, 장기 출장. 3번에 뭐가 중요한 말이에요? 서류. 아니 조사하러 왔을 때 뭐 보겠어? 서류에 게 더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4번엔 재해. 어떻게 외우고 있습니까? 질서천재 출연 그렇게 외우고 있죠? 질서천재 출연. 이거는 연기 신청 사유라는 것인데 질병이 있을 때 나중에 오세요. 서류가 지금 저한테 없습니다. 천재지변이 있어요. 올래면 와요. 길이 끊겼으니까. 그죠? 이건 뭐예요? 재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저 출장 갑니다. 이거죠. 그쵸? 여기 바로 연기 신청 사유예요. 뭐가 없어요? 1번에 노동쟁이라는 건 없어요. 스트라이크죠? 노동쟁이는 없다. 에? 없다.
그럼 노동쟁이는 어디에 있느냐? 예, 노동쟁이. 요게 아주 독특한 표현이어서 그래도 오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예요. 제가 실제도 이게 오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딱 보이면 보인다며. 그게 거기 법조문의 모양새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알았죠? 노동쟁이. 요게 나오면 요거는 무슨 사유예요? 노동쟁이가 있어가지고 지금 조사를 제대로 했겠어 못했겠어? 못했겠죠? 그럼 조사를 중지해야 돼? 조사를 더 해야 돼? 두 개 다 맞는 거 같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막 어느 회사에 가가지고 거기에 서류를 봐야 되는데 지금 밖에서 막 북치고 난리가 났어요. 북치고 물러가라 뭐 사장 어쩌고 이러고 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응? 그리고 뭐 이렇게 슉 날아가고 막 터지고 막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조사를 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조사 중단해야 되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고 보니까 쟤네 때문에 조사를 못한 것 같아. 그럼 다시 가서 조사해야 되지 않아요? 그럼 조사 기간 연장해야 되지 않아요? 두 개 다 들어가요. 알았죠? 이 노동쟁이라는 게 두 개 다 들어간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노동쟁이 때문에 만약에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면, 알았죠? 노동쟁이 때문에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면 그때는 조사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 두 개 묶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쟁이로 조사가 중단이 되었다면 그럼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조사기간 연장이 되는 거예요. 선후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들어간다. 결코 연기신청 사유에는 없다. 그랬죠? 연기신청 사유는 납세자, 조사 받는 자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오히려 조사하는 입장에서의 어려움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19번에) 그래서 1번은 무슨 사유예요? 진행하기 어렵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조사 중단 사유가 되는 거죠? 네, 그래요. 2, 3, 4는 연기 신청 사유고 1번은 조사 중단 사유이고 20번 요 이제 외국 기착 보고인데요. 외국 기착 보고는 국내선 비행기가 배가 갑자기 외국 갔다 온 거예요. 그 얘기죠. 그래서 모든 외국 무역선 외국 무역기 이러면 안 돼. 그렇죠? 거기 가에는 내항선 내항기가 들어가야 돼요. 내항선 내항기가 바로 옆에 어울리지 않는 외국에 갔다 온 거예요. 그죠? 내항선 내항기가 외국에 갔다 오니까 얘 왜 갔다 왔나?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지체 없이 사실을 뭐 해야 된다? 선장이나 기장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알았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첫 번째 게 이겁니다. 반드시 외워야 된다. 알았죠? 대충 뒤에 붙인 게 아니라 제가 꼭 해야 되는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first가 외국 기착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요. 좀 쉬었다 할게요. 이번 시간은 5분만 쉴게요. 5분만 쉬었다 할게요.